전주시 외곽, 오래된 한옥들이 이어진 골목 끝에 작은 목공방이 하나 있다. 목재 냄새와 볕에 말린 황토의 향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박준호는 매일같이 나무를 깎는다. 37세, 독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남자. 그의 얼굴은 방송에 나오는 남자 배우들과는 거리가 멀다. 평평한 코, 들쑥날쑥한 이, 햇빛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거칠게 터진 손등. 하지만 그의 손은 진심을 말한다. 나무결을 따라가는 칼끝, 끼워 맞춘 이음새, 틈 하나 없는 서랍 하나에서 사람들은 준호의 정직함을 느꼈다. 목공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는 그의 어머니, 박말순 씨. 사진 속 말순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은 심장질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나날이지만 젊은 시절 그녀는 혼자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은 준호가 중학생일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말순 씨는 엄마이자 아빠,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준호야, 너도 이젠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걱정 덜어줘야지. 말순 씨는 매번 그렇게 말하곤 한다. 마치 가을 볕처럼 따뜻하지만 스미는 슬픔이 있는 말투다. 그 말은 다그침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다. 그저 진심. 그녀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하나의 바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준호에게 작지 않은 무게로 남는다. 그는 몇 번이고 선을 봤다. 누군가 소개해준다는 자리에 나가 정갈하게 셔츠를 다려입고 손톱을 깎고 수줍게 웃으며 앉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머뭇거리거나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성격은 참 좋은데요. 조금 투박하신 것 같아서요. 나무일 하시는 분이시군요. 말끝을 흐리며 사라진 연락들. 그래서일까? 준호는 점점 말을 줄였고 대신 목공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가 만든 의자나 책장은 작고 단순하지만 묘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동네 아이들은 준호 아저씨네 가면 가구한테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라며 좋아했다. 그만큼 그의 목공에는 사람이 배어 있었다. 그에게는 오래된 친구이자 형 같은 존재가 있다. 김석진, 39세. 동네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 인생의 고비마다 서로의 손을 잡아준 사이다. 석진은 준호보다 외향적이고 추진력도 있다. 무뚝뚝한 준호를 대신해 말도 자주 전해주고 주변 사람과의 연결도 도와주는 사람. 그날도 석진은 목공방을 찾아와 의자에 털썩 앉더니 말없이 준호를 한참 바라봤다. 준호는 그런 그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석진은 한숨을 쉬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준호야, 너 아직도 어머니께 결혼 얘기 못 꺼냈지? 말할 게 없잖아. 상대가 있어야 꺼내지. 의사 말 들어보니까 이번이 고비일 수도 있대.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처럼 내려앉은 침묵이 둘 사이에 깔렸다. 그 침묵을 깬 건 석진이었다. 조심스럽고도 묘하게 단호한 목소리. 하나 제안할게. 들으면 놀랄 수도 있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뭔데? 내 아내, 수연이. 잠깐, 정말 딱 사흘만. 너의 아내인 척 해보는 건 어때? 준호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몇 장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진짜 부부처럼 행동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 결혼하는 거 봤다는 기억 하나만이라도 남기게 해드리자는 거지. 석진아, 너 미쳤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질색이었다. 무엇보다 수연은 그의 친구의 아내였다. 이건 선이라는 걸 넘는 일이었다. 너 그게 얼마나 이상한 소린 줄 알아? 알지.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잖아. 그냥 다 지나가 버리면 어머니는 너 혼자 있는 모습만 기억한 채 돌아가실 거야. 석진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다만 해결책이 너무 파격적이었다. 수연이는 뭐래? 아직 말 안 했어.
너랑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려고. 안 돼, 말도 꺼내지 마.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사흘, 딱 사흘만이라도 어머니가 웃을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마치 작은 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날 저녁, 석진은 조심스럽게 안에 수연에게 입을 열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두부전,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석진의 말 한마디에 그 평범함은 깨졌다. 준호 알지? 어머니가 위독하셔. 너도 전에 한 번 뵀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뒤적였다. 응, 참 조용하고 착한 분이더라. 어머니도 인상이 좋으셨어. 그 준호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 너도 알다시피.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셔. 수연이 젓가락을 멈췄다. 그래서? 너, 잠깐만. 사흘만 준호의 아내인 척해줄 수 있을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은 천천히 석진을 바라봤다. 눈빛은 놀람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뭐라고? 지금 나더러. 당신 친구의 가짜 아내가 되라고? 잠깐이야.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나도 같이 있고 어머니 앞에서만 연기처럼. 난 연기자가 아니야, 석진. 알아. 근데 준호가 너무 착해서 거짓말도 못하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어. 그냥 한 번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니면 명령하는 거야? 부탁이야. 정말 부탁이야. 그럼 왜 먼저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어? 당신 마음대로 친구랑 다 얘기하고 이제 와서 통보하듯 말해? 석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없이 거실로 나갔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분다. 창문을 열자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은 매서웠고 수연의 가슴도 그만큼 차가워졌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수연은 아침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나지?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정말 그토록 아들의 결혼을 기다리신다면, 그것이 단지 생의 마지막 위안이라면, 그 사흘,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석진에게 물었다. 준호는 뭐래? 처음엔 강하게 거절했어. 지금도 고민 중일 거야. 그래, 그게 정상이야. 하지만 난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믿어. 넌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감정에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에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그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해. 아니, 미안해. 그냥, 나도 너무 간절해서. 사흘이다. 그 이상은 없다. 조건이 있어. 석진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첫째,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아. 둘째, 어떤 신체 접촉도 없어. 사진 찍을 때 포즈가 필요하면 최소한으로. 셋째, 언제든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중단한다. 이유 묻지 마. 넷째, 당신도 항상 곁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 이 일이 끝난 뒤 당신은 나에게 어떤 감정적 압박도 하지 않아. 약속할게. 모두 지킬게. 석진은 진지했다. 수연은 그 눈빛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만이 아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을 넘는 착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확신이 상대방의 감정과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다음 날, 수연은 준호를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 목공방은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먼지 속에 나무결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수연을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저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끌려왔네요. 수연은 단호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건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해도 선을 넘고 싶지 않아요. 수연 씨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왔어요. 우린 서로 존중하면서 감정 없이 단 3일만 연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 순간 목공방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감정도 아무 역사도 없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하나의 가족 흉내를 낼 예정이다. 가짜 미소, 가짜 인사, 가짜 기억. 그 모든 것이 단지 한 사람,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웃음을 위해서다. 석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최선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자기만족일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3일의 연극은 서서히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첫날 아침, 수연은 은은한 크림색 원피스에 짙지 않은 화장을 했다. 머리는 단정히 묶고 손에는 가미프로 정성껏 싼 도시락과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연기야. 감정 넣지 마, 딱 사흘만. 준호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 정갈한 셔츠, 다소 굳은 표정.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부터 사흘이에요. 어머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선은 지켜요. 물론입니다. 절대 넘지 않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흐릿한 가을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허연 머리칼, 마른 손,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연이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어머니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왔구나. 준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가엔 뭔가 뜨거운 것이 맺히고 있었다.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듯한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제가 싸온 도시락 드셔보실래요? 가미밥이에요. 아이고, 내 손이 고와서 그런가 향이 참 좋구나. 어머니는 가미밥을 한 입 먹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너처럼 다정한 아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석진은 조용히 뒤에서 병실을 지켰다. 그는 말없이 흐름을 지켜보며 수연의 표정, 준호의 눈빛, 어머니의 반응 하나하나를 기록하듯 마음에 담았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연극은 단순한 역할놀이가 아니었다. 그 안엔 살아있는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은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손톱을 다듬고 로션을 발라드렸다. 준호는 멀찍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이 광경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렸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매만지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참 부드럽다. 내가 있어서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이 흔들렸다. 이 따뜻함이 거짓이라면 난 지금 누굴 속이는 걸까? 오후엔 병실 옆 작은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수연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준호는 옆에서 걸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가볍게 살갗을 스쳤다. 우리 아들, 이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잠시 수연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수연이 아내가 아닌 사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따뜻함, 위로, 배려. 그건 연기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준호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수연은 옆에서 약을 챙겼다. 석진은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셋만 남았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려 했다. 손 좀 잡아봐. 사진 한 장 남기자꾸나. 준호와 수연은 짧은 망설임 끝에 손을 맞닿았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간호사가 셔터를 누르자 셋의 얼굴 위에 어색한 미소가 퍼졌다. 그날 밤 수연은 석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침묵이 무거웠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은 참 따뜻한 분이야. 그렇지. 당신도 알겠지만 준호 씨, 그냥 친구로 보기엔 참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야. 응,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맞아.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려고.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응, 고마워.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이 밝아온다. 하지만 이 연극이 단지 3일짜리 역할놀이로만 끝날 수 있을지 세 사람 모두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둘째 날 아침, 수연은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전날의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며 여러 번 깨어났고 꿈속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준호의 말없는 눈빛이 맴돌았다. 병실 문을 열자 준호가 어머니의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드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정성스러운 손길. 수연은 문간에 멈춰섰다. 이 풍경이 너무 자연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그 장면에 스며들었다. 왔어요. 준호가 눈을 들어 수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네, 늦었네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랬어요. 수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는 수연을 반기며 말했다. 오늘은 내 얼굴이 더 환하네. 혹시 우리 아들이 밤새 편지를 썼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웃음이 흘렀다. 오전은 병원 옆 작은 테라스에서 보냈다. 어머니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노트를 꺼내 오래된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추억,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감정, 시골에서 자라나던 어린 시절까지. 수연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내가 그 시절 사진을 다 태워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왜 태우셨어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게 허무했어. 추억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었지. 수연은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돼. 사진이 사라지면 기억도 희미해지더라.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새로운 사진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실의 고통은 언제나 사람을 무르게도 단단하게도 만든다. 점심을 먹고 어머니가 낮잠에 들자 수연과 준호는 병실 밖 복도에 나란히 앉았다. 말이 없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바람이 느리게 흘렀다. 어머니는 당신이 결혼한 줄 알고 계시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렇게 말씀드렸어. 결혼식은 바빠서 못했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가 오면 생각하려고. 그때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연의 말투에는 가벼운 농담조의 뉘앙스가 있었지만 준호는 쉽게 웃지 못했다.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준호 씨, 잠깐만요. 어머니 약 복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준호가 자리를 뜬 후 수연은 잠시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때 낯익은 여인의 얼굴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준호의 사촌 누나 미영이었다. 수연 씨.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준호가 결혼했다는 말 듣고 놀랐어요. 병문안 겸 인사드리러 왔죠. 아, 네, 잘 오셨어요. 수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미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아무리 급하게 결혼했다고 해도 사진도 없고 소식도 없고 더군다나 당신은 예전부터 석진 씨 아내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에 수연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게 여러 사정이 있어서. 혹시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죠? 아뇨, 절대 그런 건. 그때 준호가 돌아왔다. 상황을 파악한 듯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머니께 혼란 줄까 봐 일부러 말 안 드렸어요. 그래? 그럼 나는 그냥 다녀간 걸로만 알게. 미영은 의심 가득한 눈빛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심각한 분위기 속에 모였다. 석진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이 퍼지면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실 수 있어. 우리가 뭘 하든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나름대로 선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네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감당할게. 감당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걸 연기라고 계속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해요. 석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병원복도,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속엔 이미 뭔가 씻을 수 없는 경계의 흔들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근처 조그만 찻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미영의 말들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예전부터 석진 씨 아내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쇠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수연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잘못의 크기가 단지 연기라는 단어 하나로 덮을 수 없다는 것도. 조용한 찻집 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엔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은 있었다. 진심 어린 미소. 연기의 결과물이 아닌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표정이었다. 그 미소가 그녀를 무너지게 했다. 그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연 씨,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어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자고 하셨어요. 수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설명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져 버린 건 아닐까?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분위기는 무척 조용했다. 어머니는 전날보다 훨씬 더 약해진 모습이었다. 말수가 줄었고 숨소리도 얇았다. 어제 누가 왔었니? 어머니가 물었다. 수연은 놀랐다. 혹시 미영이 무언가 말을 한 건 아닐까 싶었다. 아니에요. 그냥 간호사분이 문 안 닫고 가서 잠깐 열린 거예요. 그래? 괜히 기가 번쩍 뜨이더라.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연아, 내 손 좀 잡자. 수연은 그 손을 꼭 잡았다. 마른 손, 하지만 따뜻한 온기. 이 손, 참 따뜻하구나. 옛날에 내 남편 손도 그랬어. 말은 별로 없었지만 손 하나로 마음을 다 전하곤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감정은 연민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함께 스며드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되묻게 하는 깊은 울림이었다. 그날 오후, 병실 복도에는 또 다른 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석진이었다. 수연의 남편. 아니, 아직은 법적으로 남편인 사람이었다. 수연아. 낯익은 목소리. 수연은 몸이 굳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석진이 물었다. 석진 씨, 여긴 어떻게? 미영 누나가 나한테 연락했어.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실망보다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힘든 거 나도 몰랐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가정 연기에 들어가서 그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야? 석진 씨, 제발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병실에서 나와 병원 옆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
잎사귀는 하나둘 색을 바꾸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말 못할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흔들었다. 당신,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석진이 묻자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문서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남자랑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야? 아니에요. 그런 관계 아니에요. 단지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게 잠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역할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겠지. 석진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엔 씁쓸한 체념도 깃들어 있었다. 나는 당신을 한때 정말 사랑했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당신답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옳은 선택인지 매일 밤마다 자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 앞에서만큼은 진심을 다하고 싶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석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이혼은 받아들일게. 하지만 내가 그 남자와 함께하게 되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난 두 사람 다 용서 못할 거야. 그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의 경계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그녀를 조용히 맞이했다. 괜찮아요? 오늘 남편이 왔었어요. 그래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어머님께 전해요. 저는 내일부터 오지 않을 거라고. 왜요? 수연 씨, 아직. 이제는 연기가 아니게 됐어요. 감정이 생겼다는 건 내가 내 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니까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몰랐다. 하지만 그 밤, 그들은 병실 앞복도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침묵을 나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엔 다 말하지 못한 진심과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인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병원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병원간이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뒤척이기만 했다. 귓가에는 석진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진심이든 아니든 난 두 사람 다 용서 못할 거야. 그 말은 그녀에게 단순한 질투나 원망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함께한 두 사람이 끝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놓는 방식에 대한 통렬한 판단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어머니는 얕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수많은 기계음 사이로 들리는 그 숨결은 너무나 가늘고 위태로웠다. 그녀의 손등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엔 미소 대신 평온만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속삭이듯 부르는 말에는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단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 있었고 그녀 자신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에 일찍 도착했다. 밤새 일한 얼굴엔 피로가 드러나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수연 씨, 어제는... 준호 씨. 수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집에 가도 잠을 못 자요.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짐작했지만 어떤 확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여기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병원 측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 치료보다는 완화 돌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로 꺼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잠시 눈을 떴다. 준호야, 수연아, 여기 있구나. 네, 어머니.
저희 여기 있어요.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냐, 겁나진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너희가 함께 있으니, 수연아. 그녀는 천천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처음 널 봤을 때 내 눈에 있는 맑음이 참 좋았어. 비록 시작은 연기였을지 몰라도 난 내 진심을 느꼈단다. 그리고 그게 참 고마웠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준호 혼자 남겨졌을 때 난 이 아이가 세상에서 혼자일까 봐 두려웠단다. 내가 있어서 그게 참 위로가 됐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유언처럼 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이기도 했다. 밤이 되자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수영과 준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자극하듯 부드럽게 귓가를 때렸다. 준호 씨. 수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이제 그만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다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이 역할을 하다 보면 저 자신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아요. 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줘요. 당신이 여기 있어준 건 그분께는 선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저는 오늘 떠날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마를 살짝 맞댔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꾹 참고 조용히 일어섰다. 준호는 병실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가요, 수연 씨. 준호 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 병원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심을 지킨 길이라는 것도. 경계선 위에서 머물던 마음은 이제 방향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이 떠난 그날,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가을 아침,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은 희미하고 부드러웠다. 준호는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결은 아직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간호사가 속삭였다. 오늘 안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묘하게 냉정했다. 준비라는 말이 주는 무게는 언제나 예상보다 무거웠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어릴 적 자주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등에 약을 발라주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은 뼈만 남은 듯한 가느다란 손, 차가운 온기 속에 아직도 그 따뜻함이 어딘가 남아있는 듯했다. 엄마, 수연 씨는 떠났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놓았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던 모습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저도 느꼈고요. 그거면 됐죠. 어머니는 눈을 천천히 떴다. 그래, 수연이는 따뜻한 아이였어.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지만 분명했다. 넌 어떻게 할 거니, 준호야? 준호는 잠시 말없이 침묵했다. 생각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한 해답이 되지 않았다. 이제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 거예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를 위해. 그날 오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녀는 마지막까지 준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손의 압력 속엔 모든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동네 이웃 몇 명, 어릴 적 친구 몇 명, 그리고 병원에서 그녀를 지켜본 간호사들. 수연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않는 것이 맞았다. 그녀는 그 역할에서 물러났고 어머니도 그녀를 보내줬으니 거기서 끝내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였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멀리서나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을 거라고 믿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다시 목공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공방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문을 닫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기계들과 반쯤 완성된 나무 의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공구를 정리하고 나무를 닦기 시작했다. 익숙한 작업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공백이 컸던 만큼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쉽게 바뀌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꺼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챙겨준 노트였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다. 준호는 따뜻한 아이. 말은 없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조심스럽다. 수연이란 아이. 뭔가 외로워 보인다. 준호랑 닮은 점이 많다. 내가 떠난 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기준 말고 자기의 속도로. 준호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그가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으면 문 앞에 과일 한 접시를 두고 나던 그 엄마였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등불 같은 것이었다. 며칠 후 공방 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작은 소녀 하나가 낡은 의자 하나를 끌고 들어왔다. 아저씨, 이거 고쳐줄 수 있어요?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가져온 거니?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의자인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는 의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오래된 나무였지만 손보면 다시 쓸 수 있었다. 기다릴 수 있겠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어쩌면 삶은 아주 작고 소소한 순간들로 다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내고도 누군가의 작은 의자를 고쳐주는 일로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알았다. 수연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속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아직은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같은 속도로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작은 망치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별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였다. 서울 북쪽의 조용한 동네, 언덕을 따라 난 골목 어귀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창문에는 손글씨로 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 조용한 차 한 잔. 카페 이름은 은화, 은화. 은빛꽃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주인장의 이름과 닮았다. 그 주인장은 다름 아닌 수연이었다. 공방에서 떠난 뒤 수연은 친구가 소개해준 공간을 임대해 카페를 차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나무 테이블, 오래된 벽돌벽,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 무엇보다 이곳은 수연의 다시 시작이 담긴 장소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차를 우리고 빵을 굽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다.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고 지금은 그 조건을 갖춘 시간 속에 있었다. 하루는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옅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조용히 차를 주문했다. 이 가게 주인장 마음이 보이네요. 조용하고 깊어요. 수연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저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은 찻잔을 손에 들며 말했다. 숨을 고른다는 건 이제 다시 걸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수연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정말 다시 걸을 준비가 된 걸까? 카페를 운영하는 틈틈이 그녀는 심리 상담 교육 과정을 듣고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감정들,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들을 되짚고 싶어서였다. 하우와 함께 살던 그 시간,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늘 정리되어야만 했고, 이해받기보다는 조율되어야 했다. 내가 느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중요한 건 그가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이었지. 강혜중, 수연은 강사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감정은 무질서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경계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며칠 뒤, 그녀는 상담센터의 실습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나는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도구처럼 쓰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인내하며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카페 운영과 공부를 병행하는 삶은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수연은 차츰 자기 자신을 되찾아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을 무턱대고 수락하지도 않았고 감정이 무거울 땐 솔직히 표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끔 그녀는 공방에서의 그 새날을 떠올리곤 했다. 이틀째 날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잠들었던 오후.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뒤틀렸고 모든 것이 망가진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시간이 진심이었다고 믿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처음으로 어떤 역할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 집에 있었던 이유는 도와주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편안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하루는 카페에 익숙한 손님이 찾아와 물었다. 혹시 TV에 나왔던 그분 아니세요? 세상에 이런 사연이에서 그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밤 수연은 노트북을 열어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이름은 때로는 타인이 붙여준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이름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여자도 아닌 그냥 수연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지키며 살고 싶다. 그 글은 몇몇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도착했다. 저도 남편의 좋은 의도에 질식하며 살았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살 용기를 얻었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에요. 작은 파장이 생겼고 그녀는 느꼈다. 내가 겪은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카페 문 앞에 작은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조그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조금 삐걱거려요. 누군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의자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의자를 고쳐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삐걱거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듣는 일일 거라고. 삶도 사람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라 믿었다. 겨울이 막 시작되려는 11월의 끝자락. 공방 앞 감나무는 거의 잎을 털어냈고 덜 익은 감 몇 개만이 쓸쓸히 매달려 있었다. 준호는 손에 면장갑을 끼고 나무 아래 낙엽을 쓸고 있었다. 나뭇잎보다 더 무거운 것이 그의 어깨에 걸쳐 있었다. 바로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삶에 스며든 조용한 죄책감과 후회였다. 어머니의 장례를 조용히 치른 후 그는 공방을 다시 열었다. 일을 재개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고 나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조심했고 또 어떤 이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 여자 아직도 연락해? 그런 일 겪고도 다시 공방 연 거 보면
속이 꽤 단단하네. 솔직히 그건 좀 아니었잖아. 내 엄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의 가정을 건드리는 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다시 나무를 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무는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한 장의 포스터를 보게 된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작은 강연회. 강연자는 낯익은 이름이었다. 한수연. 처음에는 가보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한 번쯤은 서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처럼. 강연 당일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뒷자리 구석에 앉았다. 무대의 선수연은 조용했고 단단했다.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경험을 풀어나갔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듣기에는 모든 문장이 낯익었다. 가끔은 좋은 의도가 타인의 경계를 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는다면 아무리 순수했다 해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연의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질책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처럼도 들렸다.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수연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다. 준호는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연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오랜만이에요. 그는 돌아보았다. 수연은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잘 지냈어요? 그녀가 물었다. 글쎄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잘 지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못 지냈다고 하기엔 살아있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저도 이해해요.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시켰고 말없이 몇 분을 앉아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당신한테 연락하지 않은 건 미안해서였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그 모든 말들을 들어야 했다는 게.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단단해진 눈빛. 그 눈빛 안에는 원망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지키는 사람의 고요한 힘만이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내가 꼭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너답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그 자유를 요즘 들어 처음 실감하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엔 그 자유가 무서웠어요. 당신이 떠난 것도 어머니가 떠난 것도 다 내가 못 지켜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내 방식대로 감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존중하는 거였다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둘 다 컵을 내려놓았다. 수연 씨, 준호가 말을 꺼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때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너무 조용한 방식으로 괜찮아서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 말에 준호는 웃음을 지었다. 무겁게 눌려있던 마음 한 기퉁이가 살짝 들리는 듯했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수연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요. 준호 씨, 수연 씨 서로를 사람으로, 개별적인 존재로, 관계로 묻기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람 대 사람. 그날 이후
그들은 주기적으로 만났다. 특별한 약속도, 관계도 없이. 그냥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리듬으로.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곁에 머물렀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우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따뜻했다. 그저 고요한 응시와 이해 속에서 생겨난 어떤 새로운 감정의 모양이었다. 봄이 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다. 눈은 녹았지만 바람은 아직 매서웠고 나무들은 아직 새싹을 망설이고 있었다. 준호는 공방 앞에서 작은 목재 벤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나무를 자르다 남은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새로 깎은 간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람을 닮은 나무, 나무를 닮은 사람. 그 문장은 공방 이름 아래 작게 새겨졌다. 과장되지 않고 묵직하지도 않은 문장. 하지만 지금의 준호에게는 이보다 더 잘 맞는 말이 없었다. 그는 이제야 나무와 사람의 닮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다듬을수록 매끈해지고 그러나 상처가 없는 나무는 없으며 각자의 결이 있다는 것. 그날 오후 수연이 공방에 들렀다. 그녀는 작은 머그잔 하나를 들고 있었고 손에는 동네에서 산 튤립 한 송이를 쥐고 있었다. 여기서 커피 마셔도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 이름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은 공방 뒤쪽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아직은 잔디가 다 자라지 않았지만 볕이 따스하게 들이오는 그 자리는 봄을 맞을 준비를 마친 듯했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꽃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예전과 다른 의미의 평화를 느껴요. 누가 대신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길을 걷고 있다는 기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예전엔 누군가를 지키려면 무조건 내 방식대로 감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곁에 있어주는 게 맞다는 걸 알겠어요. 수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준호라는 사람 자체가 보였다. 제가 그때 3일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저도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근데 결국 그 3일이 내 삶 전체를 바꿨네요. 후회해요? 수연이 물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해받으려 했는지.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가벼웠고 슬픔과 후회가 모두 빠져나간 뒤 남은 잔향 같았다. 요즘 강연은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작지만 진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 듣기만 해요. 근데 그게 다 누군가에게는 첫걸음이 되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인가 봐요. 준호가 말했다. 그런 의미에선 당신도 목수네요. 사람의 말과 감정을 다듬는. 수연은 놀란 듯 웃었다. 그 표현 마음에 들어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작은 바람이 꽃잎을 흔들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질문은 고백도 요구도 아니었다. 단지 확인이었다. 수연은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장은 그냥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이요. 필요할 때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거창한 정의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둘 사이엔 어떤 약속도 명칭도 없었다. 연인도 친구도 아닌 그저 두 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조용히 머무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몇 주 후 공방은 1주년을 맞았다. 작은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 목공 수업을 들은 주민들, 그리고 수연의 강연을 들은 몇몇 이들이 찾아왔다. 테이블에는 수연이 직접 만든 작은 책갈피와
동네 아이들이 만든 연필꽂이가 함께 놓였다. 준호는 인사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마이크도 없었다. 다만 공방벽에 붙여둔 간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사람을 닮은 나무, 나무를 닮은 사람. 우리는 서로를 깎지 않고 다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잔치가 끝날 무렵 수연이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 만든 공간도, 말도, 사람들도.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져요. 그들은 공방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길가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작은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수연이 말했다. 우리 이 길 자주 같이 걸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걸을 수 있어요. 함께. 그렇게 그들은 특별한 약속도 없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다. 사랑은 반드시 격렬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이렇게 말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한 장이 고요히 덮이고 다음 장이 조용히 열렸을 뿐이었다.